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토기 양PD입니다. 인사는 짧고 굵게. 김정민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차준님이십니다. 네. 그 스파이 맞습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오늘은 또 디스커버리 협찬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신분을 세탁해야 되니까 그치, 차를 바꿔야 돼. 오늘 사실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토기가 디자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하려고요. 저명한 교수님 한 분 오시기로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약간 부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지가 무슨 곰이야? 네, 겨울잠에서 못 깨어나셔가지고 따뜻한 봄이 되면 교수님을 모시고 디자인 리뷰를 하고 오늘은 아쉬운 대로 아쉬워? 아쉬운 대로 김정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짜잔. 짜란. 자, 오늘 디스커버리 왔습니다. 문제 하나. 네.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그 다음에 신생 브랜드의 디자인, 자동차. 어느 게 쉬울까요? 디자인 하기가요? 네. 신생 브랜드. 신생 브랜드? 왜? 신생 브랜드는 막 만들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막 만들어도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치. 상상의 나래를 필 수 있어? 그렇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되잖아. 모든 게 양피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틀렸어요? 아니죠. 유명 브랜드 디자인이 오늘 사실은 좀 더 네. 쉽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좀 더 들어갔다. 단순하고 방향이 명확합니다. 왠지 알아요? 왜요? 그 브랜드에는 심볼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볼. 만들어져 쉽게 있는 말하면 게 있으니까. 로고예요. 네, 로고. 그 로고가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로고 안에는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 그리고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외형적인 디자인의 모티브가 다 녹아져 있어요. 네.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처음 점을 어디서 찍느냐예요. 스타트가 어디부터냐, 뭘 모티브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지 그 중심점을 잡는데 이건 몇 개월 몇 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유명 브랜드는 네.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별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BMW 키드니그를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아우디 동그라미 4실린더로 시작을 하죠. 로고부터 다 시작을 한다고. 거기가 중심점이 되고 상징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펼쳐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명 브랜드들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요소에서 활용을 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펼쳐낼 수 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면은 지금은 네. 솔직히 이제 신생 브랜드라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계에는. 그렇죠. 그럼 다들 좀 괜찮겠네? 디자인하기? 아니죠. 브랜드의 파워가, 밸류가 높은 브랜드들은 밸류가 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 로고를 중심으로 형태를 짜기가 훨씬 더 수월한데 네. 브랜드 밸류가 확실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로고를 그렇지. 강조하거나 뭔가 그렇지. 중심되는 상징성을 강조해서 디자인을 하는 데에는 조금 좀 부담이 좀 어려워요. 따르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한눈에 저건 벤츠야, 저거는 BMW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핵심적인 디자인 키워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신생 브랜드나 브랜드 밸류가 충분치 않은 브랜드들 보면 네. 그 패밀리 룩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패밀리 룩이라는 거는 디자인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디자인에서는 패밀리 룩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건 이 회사의 제품이다라는 거를 대변해주는 어떤 그 디자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부품 공유와 부품 공유. 네, 제조 과정에 있어서 제조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산업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룩이라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BMW 콩팥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패밀리 룩이라는 건 네. 비슷한 형태에서 그 라인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형제들이 가면 저 형 동생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수 알아볼 수 있는 있게끔. 그 패밀리. 그러니까 비슷하게 같은 보이는. 핏줄이구나. 근데 패밀리 룩은 네. 상당히 브랜드 밸류가 있어야지만 그치, 알수 있지. 고객들에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럼. 디자인 언어이기 때문에 맞아. 아무 브랜드나 패밀리 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신생 브랜드에서는 아직까지 브랜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데 패밀리 룩을 쓰면 디자인이 단조롭다라는 비평을 받을 수가 그렇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차들이 그동안 디자인이 라인업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하고 이게 막 제각각이었던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브랜드 밸류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낮아서. 때문에 고객들로 하여금 중심점이 될 만큼 브랜드가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랜드로버는 어때요? 랜드로버야말로 그런 디자인 브랜드의 밸류가 굉장히 강한 SUV에서는 네.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브랜드 그치. 중에 하나입니다. 랜드로버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잡아나가기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디자이너들이 화를 냅니다. 디자인의 창조성이라는 건 그럼. 틀이 잡혀 있을 때가 더 어려운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규격화돼 어떤 있고 제한이 돼 있고
모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힘든 일인지 니들 알아?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맞는 얘기예요. 맞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 그런 고통은 없을지라도 이미 있는 기성화되어 있고 고착화되어 있는 그래픽에서 맞아. 뭔가 뉴 원을 창조한다는 거는 어렵지. 이거야말로 진짜 머리 뽀개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유명 브랜드에서 새로운 페미니룩을 새로 적용을 해서 디자인 언어를 완전히 바꾼다. 디자인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성격. 그 브랜드의 모티브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이 만들어지면서 그 회사나 그 제품의 성격 자체가 변해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브랜드 중에 네. 이제 이렇게 뭐 페미니즘으로 가다가 이제 갑자기 디자인 혁명을 일으킨 브랜드가 있어요? BMW의 네. 크리스 뱅글이 그 혁명을 7 시리즈에서 일으켰죠. 아, 7 시리즈. 그래서 7 시리즈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위풍당당하고 좀 고급스럽고 네. 매혹적인 어떤 라인에 네. 그런 얼루잉 익스프레션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고급차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묵직하고 뭔가 좀 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었는데 네. 크리스 뱅글이 소형차라든지 팝카, 준준형차 이런 어떤 차에 화려한 그래픽을 기함에다 입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논란이 엄청나게 일어났어. 그리고 심지어는 BMW 7 시리즈를 좋아하는 팬들 중에서 살해 위협을 하기도 했어. 너 죽여버릴 거야. 나의 사례까지? 최애 브랜드인 7 시리즈의 디자인을 이딴 식으로 망쳐놔? 아, 진짜? 왜냐면 7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을 때 그 그래픽은 정말 소형차나 스포츠 세단이나 뭐 이런 차에나 적용됐던 디자인이었고 S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기함의 그 A8이라든지 이런 기함에 상상도 못하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메르세데스 벤츠는 막 노래를 불렀지. 이제 뭐 우리다, 7 이제. 시리즈는 안드로메다로 가는구나. 이제 우리 세상이다. 저 디자인 보니까 저걸 누가 사?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왜요? 혁신이었거든요. 그거야말로 브랜드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BMW가 그전에는 프리미엄 소형차를 잘 만든 브랜드라고 정평이 나 있다가 네. 크리스 뱅글의 7 시리즈가 나오면서 드디어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고급 소비층이 7 시리즈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 7 시리즈가 그려낸 그래픽이 기업체장이나 단체장들은 대체적으로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그렇지. 뭔가 틀에 박혀 있고 맞지. 신세대와 사고가 세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세대 간의 단절이 있는. 그렇지. 그런데 7 시리즈를 타면 뭔가 깨어있는 듯한 뭔가 시대를 따라가는 오피니언의 느낌을 스스로 스스로. 만끽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 나는 깨어있는 기성인이다. 나는 깨어있는 오피니언 리더다.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신분 세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차를 인해. 그러니까 크리스 뱅글의 그 과감한 디자인이 그런 어떤 기성세대가 부족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심리를 자극을 한 거야. 그래서 수요가 폭발을 한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완전히 시장에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디자인이 BMW 7 시리즈를 불같이 일으켜버렸어. 와, 진짜 의외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따라갔어요. 하긴. 자, 그 이후에 5 시리즈도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3 시리즈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그 영향이 네. 벤츠 S 클래스가 예전에는 되게 딱딱했거든요, 디자인이. 네. 근데 7 시리즈가 그래 흥행하는 걸 보고 지금 나오는 W222이라든지 223 앞으로 나올 거라든지 그게 굉장히 선이 부드러워졌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BMW의 그런 디자인이 네. 결국은 BMW의 흐름을 또 바꿔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BMW가 크리스 뱅글이 일어났던 디자인 이노베이션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 혁신이 계속 혁신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혁신이 계속 지금은 지속이 안 되고 진부함이 돼버렸어. 거기서 정지돼버리고 거기서 정체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손만 보는 거예요. 브랜드가 왜 로고를 키우고 있고 라지에타 그릴을 키우고 있고 왜 그래픽을 날카롭게 쓰는 줄 알아요? 잘 보이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은 네. 차를 인상적으로 디자인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최근에 안전 규정이 네. 자동차를 전부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있어. 왜 안전규정이 어떤데요? 사람과 충돌을 했을 때, 그러니까 네. 충돌을 했을 때. 사람이 차에 충돌을 했을 때
차가 각이져 있으면 더 많이 상해를 입혀요. 그치. 왜냐하면은 충격이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사람이 부딪혔을 때 네. 최대한 구형태로 부딪혀야 충격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아져요. 세단이든 스포츠카든 이 SUV들. 그래서 랜드로버도 지금 보면 네. 예전에 각진 형태의 랜드로버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맞아. 그런 거 이 같아. 차도 둥그럽니다. 맞아. 얘도 좀 왜 둥글둥글해. 둥그러냐면 이 위에 본닛 라인서부터 네. 밑에 그 범퍼 라인까지 둥근 구체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사람을 부딪혔을 때 네. 사람의 몸의 형태에 맞게 충격을 분산시켜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소는 에어로다이나믹이야. 차가 둥글어야 맞아. 공기 저항이 적어요. 덜하니까. 이 직선이라든지 네. 이렇게 꺾인 면이라든지 파인 면이 없어야 그러니까 앞에는 좀 날렵하게 둥근 구체로 만들어야 네. 에어로다이나믹에서는 최고로 좋아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차가 둥글둥글해져. 모든 차들이 다 둥글둥글해져. 그런 것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는 비슷하잖아. 다 차가 돼지처럼 돼버리는 그렇게 거야. 보이는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페라리, 포르쉐도 둥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날카롭게 뾰족하게 못 만들어요. 80년대, 90년대 날카롭게 뾰족하게 전면부에서 빛을 냈던 범퍼 볼린 라인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네. 차를 개성을 살려주고 한눈에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픽이야. 그 그래픽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헤드램프입니다. 그래, 그 다음이 라이지에타 그릴이에요. 그치, 이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브랜드 밸류가 충분한 브랜드는 네. 한 가지 더 있어. 로고. 로고를 키우면 돼요. 로고를 키우면 그 로고가 전면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고를 중심으로 라지에타 그릴을 메쉬 타입으로 해서 거대하게 딱 박아놓으면 뭔가 각이 없어도 그 인상을 명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 더 네. 날카로운 선과 면의 조합으로 기하학적인 헤드램프가 버텨주면 둥글지만 명확한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차들이 네. 그래픽이 과감해지고 좀 더 커지면서 시각적인 요소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라지에타 그릴이 괜히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BMW 매니아들 속에서는 네. 그 라지에타 그릴의 그 키드니 그릴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앞으로는 정말 하마처럼 이만해지겠다. 본네트 전체로 되게끔 하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카툰이 나오고 그래요. 진짜. 근데 그건 디자이너들이 고심한 결과물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둥근 라인업에서 둥근 형태에서 디자인 언어라는 거를 실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네. 그밖에 선택의 방법이 여지가 없구나. 없어. 선택의 여지가.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반떼 내피셜 하면서 네. 그 상위 라인업에 대한 어떤 간섭 때문에 그렇게 그치, 했다 그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그래픽은 명확하게 한눈에 이게 무슨 브랜드의 무슨 차인지를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는 알아야겠다. 과감한 그래픽이 최근 추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반떼는 못 만든 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든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네. 베이비 부모라든지 기성세대들의 구매력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치.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젊은 수요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그래픽을 쓰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부 얘기했던 좀 더 젊은 층으로 아반떼 수요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브랜드의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픽이 과감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그 우리가 그 페이스리프트 전에 아반떼는 균형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지. 수준 있는 디자인이었지만 예뻤지. 현대 자동차에서 담아내는 과감한 그래픽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디자인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 디자이너가 그걸 계속 밀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뭐 혼다의 시빅이라든지 코롤라든지 이런 어떤 잘 팔리는 준준형차들이 대체적으로 그래픽으로 지금 명확한 인상을 만들어 놓는 걸로 디자인 언어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묻혀요. 그렇지. 그러면 아반떼 삼각대는 그 필연이에요. 어쩔 수가 필연이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감하거나 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대가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데 나간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요. 나가선 잘 팔리나요? 뭐 미국 시장에서는 삼각대 반응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아직 그 해외 시장에서 놓고 보면 삼각대도 네. 그렇게 과감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아, 그 정도도? 하긴 측면에 그렇긴 해.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네, 맞아. 뭐 후드 라인이라든지 그 리어 라인을 맞아. 아주 과감하게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디자인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니까 그게 과감해 보이고 그렇죠. 너무 같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구나. 렉서스가 괴랄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요? 렉서스가 지금 크리스 뱅글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 뱅글이 만들었던 이노베이션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건 이미 한 번 봤거든.
이미 그 그 이노베이션을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그래. 렉서스 LS에서 만들어낸 그 과감한 그래픽이 아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리고 안타깝다.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밀 수가 없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에 비해서 브랜드 상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승부를 건 게 그릴 디자인이에요. 그릴 이거 그릴을 더 과감하게 쓴 거죠. 모래시계. 그렇죠. 그리고 헤드램프의 라인을 더 과감하게 예뻐. 맞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픽을 살려서 렉서스를 상징하는 전체 디자인의 그래픽 라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이 랜드로버가 만들어내는 이 전면부 그릴이라든지 이 후면부의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측면부의 뷰, 이런 것들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형화된 그림에서 약간 벗어났던 모델이 디스커버리였어요. 얘요? 네. 이 디스커버리는 어떤 차원에서 나온 거냐면, 네. 그 랜드로버는 디펜더와 레인지로버로 구분이 됩니다. 네. 레인지로버는 고급 SUV고, 네. 디펜더는 사륜구동을 기반으로 한 정통 오프로드의 컨셉은 네. 디펜더가 가지고 있어요. 그 DNA는. 그런데 그 디스커버리는 뭐였냐면, 레인지로버는 너무 고급 SUV고 또 럭셔리 라인업이니까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디펜더는 너무 거칠어요. 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좀 적절하면서 오프로드도 좀 하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륜구동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1989년도에 라인업으로 나온 겁니다. 아, 디스커버리가. 관심도 없었어요, 경영자들이 이 차를 내는데. 근데 처음에 디자인을 뽑아놨는데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디스커버리 1, 2는 정통 오프로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3에서는 이제 도시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4에서는 도시명 SUV이자 정통 SUV 성격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멀티 플레이어 형태로 나왔습니다. 근데 5에서는 네. 크루저 형태로 완전히 성격을 바꿨어요. 얘가 5인가요? 그렇죠. 크로스오버의 성격을 조금 띄게 된 거죠. 그러면서 디자인이 둥글둥글하게 완전히 모습을 바꿨습니다. 자, 디자인이 모티프의 변화의 출발점이라 그랬죠? 네. 그 전에 디스커버리는 직선 위주였어요. 맞아. 네모네모 직선 위주.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모난 맞아. 박스 형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은 네.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게요. 예, 둥글둥글합니다. 둥글둥글해. 그리고 네. 직선의 어떤 그래픽을 쓴 게 아니라 가로 그래픽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직선은 보기보다 차가 좀 커 보이면서 그렇지. 공간 활용이 좋게끔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직선을 씁니다. 네. 예. 하지만 가로는 높이의 부담이나 크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써요. 지금 이 차는 네. 실제 사이즈보다 좀 더 작고 실제 사이즈보다 덜 거대하게 보이는 그래픽 요소들이 곳곳에 묻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밖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 타니까 또 엄청 넓어요. 굉장히 이 차는 큰 차입니다. 그게 깜짝 높이가 놀랐어요, 진짜. 185가 맞아. 넘어요. 대표님이 옆에 서는 네. 훌쩍 넘더라고요. 185가 넘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188 정도 됐었어요. 네. 그 디스커버리 4가 네. 188.5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와. 실질적으로 네. 35mm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 10cm 이상 차이 나는 것 맞아. 같아요. 자, 그러면서도 그런 효과가 있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에 별 희생을 하진 않았어요. 디스커버리 4에는 네. 이 A필러가 상당히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슬래트형으로 눕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승용 감각의 디자인이에요. 그죠? SUV는 이렇게 넣으면 이 실용성이라는 어떤 그 실내 거주성이 죽어요. 하지만 날렵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면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날렵한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후면으로 가면서 후면부를 둥그렇게 감싸면서 약간 찍혀 올라가 있는 라인이 이렇게 그 웅크러진 동물의 형태를 취하게끔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측면부 라인을 직선으로 쭉 끌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 라인을 둥글게 끌어올리면서 도움 닫기 뭔가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무브먼트의 어떤 역동감을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차는 크지만 이 차가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면서 역동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날렵한 SUV겠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후면부에 오버행을 길게 하면서 트렁크 라인의 실용성도 가져간 거예요. 맞아. 그리고 높이가 185가 넘으면서도 위와 측면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놔서 부담이 없어요. 특히 테일 램프를 직선이 아닌 맞아, 가로선으로 가로. 쭉쭉쭉쭉 맞아. 이렇게 밀어놨어요. 맞아. 그래서 그 라인을 이 테일리터 라인에서 전면부 그 헤드램프 라인까지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생각보다 낮아 보여요. 맞아. 낮아 보여요. 낮아 보여. 그러니까 거대한 거를 싫어하는 여성들도
생각보다 내가 다루기가 어렵지 않겠는데라는 맞아. 착각이 들게 해요. 그렇지. 그런 부담을 싹 없앴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5m나 되는 차인데도 뭔가 잘 달릴 수 있을 만큼의 무브먼트도 여기다 심어놨어요. 공간 활용도 충분하게 뺄 수 있도록 실내 타보면 맞아. 이게 둥글둥글하고 맞아. 그렇게 좀 안 커 보이는데 실내가 되게 크네? 엄청 커요. 예, 이런 진짜 느낌까지 여기가. 줬어요. 굉장히 디자인 잘한 거죠. 대단하다 진짜. 레인드로버 디자이너들이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거대한 차를 측면부에서 이렇게 날렵하게 뽑아낸 어떤 실력을 보면 전면부 그래픽 라인이나 후면부 그래픽 라인을 좀 더 세련되고 인상적으로 뽑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고급성만 입혀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위에는 레인지로버가 있거든. 그치, 걔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얘가 더 고급스럽게 그치. 그래픽이 더 섬세해지고 세련돼 버리면 안 되지. 레인지로버가 안 팔리거든. 그치, 안 되지. 그래서 고심을 한 끝에 이 디자이너들이 어떤 해법을 내놨냐면 그 번호판 중심을 네. 한쪽으로 언밸런스하게 네, 맞아, 디자인해 놓은 맞아. 거예요. 맞아. 그게.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령층이 있으면서 성공한 보수층은 이걸 싫어해요. 싫지.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디자인 가지고 장난을 쳐놨지라는 느낌이 들게 해요. 맞아.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의 사업가들이나 좀 더 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은 그걸 상당히 유니크하다? 독특한 디자인 언어로 해석을 합니다. 얘네들 감각 있는데? 랜드로버에 이렇게 좀 육중하면서 전통적이면서 뭔가 보수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가볍게 덜어냈구나. 얘네들 좀 유쾌한 디자이너들인데? 아,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대표님 어떻게 해석했는데? 나는 젊어 보여야 되니까 전자로 우기지. 원래 디스커버리의 전통사에 있는 겁니다. 전통을 살려서 그 모티브를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는 건데, 디스커버리 시리즈는 원래 번호판이 좌측 끝에 붙어 있었어요. 왜냐면은 우측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번호판 한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속 이어져 오다가 바디온 프레임에서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반 SUV 형태로 테일램프로 가구 형태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디스커버리의 특징을 살려서 이걸 약간 좌측으로, 그래서 그 그래픽을 여기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게 네. 예전에 그 각진 거에서 좀 육중하고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난 보수인가 봐. 난 저 뒤 후면부 디자인이 너무 이상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 PD는 네. 그 노블레스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치? 디자이너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상품 기획 단계에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그치. 조율된 결과라고 보여져요. 얘가 팀키를 하지 않으려면 그건 그렇지. 보다 젊은 디자인에 포인트가 들어가야 돼. 유행을 좀 따라가야 되고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돼요. 기존의 가치를 좀 뒤집거나 반하는 어떤 그래픽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의 소비자들은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로 봅니다. 차주님 어때요 이거? 뒤 후면부 디자인? 볼 때마다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괜찮았다가 어느 때는 왜 이러지? 이렇게 되고 왜 이러지? 네, 저만의 정체성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후면부 디자인이 디스커버리만 그래요? 저렇게? 예, 레인지로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스커버리의 그 차별화 포인트예요. 디자이너들하고 상품 기획자가 어떤 식의 고민을 하냐면 이 제품, 이 상품을 어떤 연령층과 어떤 계층에 한정할 것이냐. 그래서 디테일을 다 그런 식으로 빼요. 근데 그럼 진짜 상품 기획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정말 디스커버리 5는 상품 기획이 잘 돼 있는 거고, 진짜. 그리고 측면부 디자인은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측면? 네, 왜냐하면 디스커버리에는 디테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런 유명 브랜드일수록 네. 유명 브랜드가 전면부 디테일은 굉장히 잘 가져가는데 후면부 디테일은 거의 설렁설렁합니다. 왜 설렁설렁하냐면 디자이너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소비자들이 브랜드 배정이 충분한 브랜드들은 어련히 안에서 잘했겠지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봅니다. 그렇지. 왜 제네시스 같은 신생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렇지. 후면부 범퍼까지 라인을 직선으로 안 쓰고 한 번씩 다 꺾어서 사출 성형을 어렵게 하냐면 네. 이런 브랜드들이 럭셔리를 라인을 가져가게 되면 소비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들이 럭셔리를 한다고 어디 한번 보자. 보겠어 하고서 그래, 그렇지.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상품 기획자들이 어느 하나 라인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런 맞아. 메르세데스 벤츠, BMW, 랜드로버 같이 정체성이나 헤리티지가 분명한 그렇지. 브랜드들은 후면부 디테일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G70이 그렇게 디테일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디테일이 지구공도 그렇고 그러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라도 흠을 잡히면 안 되는 거야. 그 보통 대표님이 제 시사를 제대로 안 보시는 것도 워낙 잘하는 애가 했으니 뭐 어련히 알아서 했겠거니 뭐 이런 포기한 거지. 이런 의도를 안 보시는 포기한 거구나. 거지. 이제 이해가 되네. 이런 거지. 이게 이왕 버린 뭐 이게 가서 잘하는 뭐하나. 애들과 못하는 애들 차이군요. 아니지. 현대 디자이너들이 네. 물론 실력이 좋은 건 있어요. 그럼요. 잘 우리나라 만들어 디자인 예쁘네. 저번에 얘기했던 실력이 좋지만 이 친구들도 아는 거야 그거를. 그렇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럭셔리 시장에 내가 차를 내놓으면 돋보기 가지고 볼 거라는 걸 아니까 그치. 이 친구가 출시되기 전날까지도 이거 다 듣고 저거 다 듣고 좌불안석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제네시스의 디테일이 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쩔어. 진짜 많긴 하지.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맞아.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신경 썼나 얘네들. 심지어 루프 라인까지 꺾어놓은 거 보면 아 이놈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디스커버리 뒤에 보면 라인이 그렇게 막 세밀하거나 디테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맞아요.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조형미는 있지만 디테일로 승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렌지로버에서도 그걸로 승부하는 디테일로 승부하는 차가 있어요. 뭐요? 뭐냐면 벨라입니다. 벨라. 벨라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아요. 주요 타겟층이 미국 상류 사커맘이거든요. 상류 사커맘이야 그렇죠. 또. 왜냐면은 그 사커맘들은 네. 여성 운전들은 차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싫지. 거기 압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지만 고급스러운 SUV를 원하는 수요층이 있는데 여성들은 전체적인 조형보다는 디테일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맞아. 디자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디테일이 많으면 그냥 슬쩍 보더라도 저 차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있어 본능적으로 보인다. 느껴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있죠. 그걸 디테일이 만들어주는데 그 디테일이 소비자들은 뭐가 좋아서 좋게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들이 좋은 차들이 나도 모르게 저 차에는 끌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벨라는 랜드로버 사상 네. 최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화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야, 이렇게 알고 들으니까 진짜 디자이너도 대단하다. 대단한 뭔가 거야. 디자이너들은- 한 수 몇 수를 더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디자이너들은 선을 쓰거나 면을 쓰거나 공간을 쓸 때 하나도 허투루 쓰질 않아요. 아니, 사실 디스커버리 처음 봤을 때 이 뒤에 후면부 디자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참 막 만들었지?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되게 의도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네. 보니까 되게 막 괜히 죄송해지네 막 그렇게 얘기한 게. 그리고 저는 오. 디스커버리 5 이 디자인이 랜드로버에서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고심 많이 해서 왜냐면 이건 캐스카우예요. 그러니까 랜드로버에서는 허리입니다. 이런 조형을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맞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 이탈각을 충분히 가져가면서도 후면부 라인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맞아. 저 긴 오버행을 맞아. 정말 자연스럽게 잘 다듬었어요. 그 박수 쳐줘야 돼요. 맞아. 정말 박수. 잘했어요. 네. 이제 디스커버리 5로 네. 이제 매출을 100만 대까지 한번 늘려보겠다는 야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업도 2000cc, 3000cc 다양하게 가고 있고 가격도 8천만 원대에서 1억 800만 원까지 또 넓게 가고 있고요. 중국의 SUV 시장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은 이런 큰 SUV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지. 그래서 중국의 상류층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겠다 해서 디스커버리 5를 제대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랜드로버에서 가장 살만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칭찬. 칭찬해.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안한 렌지로버 때문에 좀 더 죽인 부분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상품 기획에서 다듬어진 거니까 뭐 브랜드에서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그 측면부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깨끗한 미인의 그 뺨을 보는 듯한 예. 반반한 그런 느낌. 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네, 뭐 그 배우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 토르. 토르. 너무 토르. 굉장히 근육질이고 체격이 큰데도 그 사람 거대해 안 보여요. 맞아. 그래. 균형감이 있어요. 근데 그 오빠 진짜 네. 크잖아요. 근데 굉장히 커요. 190이 넘어요. 네. 그런데 근육돼지처럼 안 보여요. 맞아.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야. 네. 이 비유 디스커버리 칭찬해. 하지만 토르도 디테일은 크져요. 그렇죠. 맞아요. 조용미가 끝내주죠. 맞아. 네. 이 차가 맞아. 그래요. 이해 확 디테일은 되네. 후지지만 예, 조용미는 끝내주죠. 그 오늘 한 줄 평은 디스커버리 5는 토르다. 토르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합시다. 네, 디자인 리뷰 끝. 안녕. 안녕.